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수업의 기본이 되는 것과 읽을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이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수업 첫 번째가 동시 수업이죠. 예, 저는 20년 넘게 사실은 이 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육 출판사에서 나온 동시집인데요. 학년별로 나눠져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동시를 엮으신 분이 이주영 선생님이세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독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을 때 이주영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인 건 모르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으로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르셨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동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주영 선생님도 머릿말에 써놓으셨지만 이주영 선생님이 머릿말에 쓰신 글이 항상 감동인데요. 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시를 노래하듯 소리내어 읽고, 이게 중요하죠. 소리내어 읽는 거. 제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동시 수업을 할 것이냐, 동시를 아이들과 같이 읽을 것이냐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연 아이들일수록 시를 읽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 소리내어 읽고 밥을 꼭꼭 씹어 먹듯 되새겨 맛보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되새겨 맛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동시를 암송시킨다 그랬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암송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동시 외워와 하면 아이들은 벌써 부담을 탁 가져요. 이건 테스트야. 이거 못 외우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는 선생님은 너희들하고 약속하고 싶어. 하루에 2번은 꼭 동시를 읽어야 돼. 하루에 2번 동시를 꼭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하죠. 머릿속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심상을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만 읽으면 아이들이 동시를 다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저랑 같이 동시를 분석을 하고 한 아이씩 낭독을 시킵니다. 책을 덮고 한번 낭독해볼까? 암송이 아니라 낭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이 어휘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가 확산적 뇌가 될 수도 있고 수렴적 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다시 얘기하면 주도적 뇌가 될 수도 있고 타동적,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휘 하나를 선택을 해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데 낭독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자신 없이 책을 덮을까 말까 하는 친구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 친구들이 다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가지 효과가 있죠. 막상 낭독을 해야 되는 친구도 부담이 줄어들고 기다리고 있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자신감이 생겨요. 친구들이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3가지 효과인데요. 이거는 팀 수업이라서 팀이 서로 굉장히 협력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건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건 경쟁이 아니구나, 서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구나, 도와주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시 수업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이제 저희 남학생 3명 친구들은 목련꽃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목련꽃. 너무 아름다운 꽃이죠.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목련꽃, 강영희. 살며시 손 모아 기도합니다. 먼 남쪽 어디매쯤 헤매고 있을 봄 기운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조롱조롱 등불을 달고 뜰 안을 지킵니다. 잠자는 새싹들 눈 뜰 때까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뜰 안을 밝힙니다. 짧고 아름다운 동시예요. 사실 남학생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여학생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학생 친구들은 살며시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예, 등불을 들고
이런 어휘에서 아 이거 목련꽃 봉오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남학생들은 그런 감에서 약간은 조금 남학생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먼저 분석을 하는데요. 목련꽃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목련꽃이 살며시 손모아 기도합니다. 먼 남쪽 어딘가쯤 헤매고 있을 봄 기운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지와 뜻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이 표현법이 뭘까 해서 일단 먼저 표현법 중에 비유법, 그 중에서도 의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 뭘 의미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1년에 살며시 손모아 기도합시다 보다는 조롱조롱 등불을 달고 뜰 안을 지킵니다가 아이들이 연상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뜰 안이라는 건 뜰의 안쪽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등불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그 칠판에다가 이미지 그림을 그립니다. 등불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롱조롱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런 모양으로 있다. 이게 등불이 타오른다.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하 합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애가 수줍게 얘기를 하겠죠. 꽃봉오리요. 목련 꽃봉오리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목련 꽃봉오리라고 얘기를 하면 수업 반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러면서 다시 1년으로 가서 살며시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해서 이건 뭘 표현했을까? 그럼 아이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목련꽃 봉오리요 라고 또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동시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목련, 나무에 피는 연꽃. 이제 목련이라는 꽃이 아직 활짝 피기 전. 자, 그러니까 봄은 봄이지만 완연한 봄이 아닌 봄. 이제 시작된 봄.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꽃 목련을 이런 식으로 얘들아 봄이 와서 빨리 봄이 와야 돼 라고 의인화시켜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시를 아이들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소재, 주제를 아이들에게 쓰게 합니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소재는 잘 짐작을 해요. 짐작도 하고 확신도 하죠. 그리고 대체로 동시는 보면 제목이 소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이들이 목련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목련 꽃봉오리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소재를 쓰고 나면 아이들 각자에게 주제를 쓰라고 해요. 아이들이 처음엔 당황해요. 정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이나 학원에 많이 길들여져서 답을 맞춰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못 찾으면 자신의 실력이 없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주제를 찾는 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상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그 주제를 이 아이가 왜 썼을까 거기서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를 심층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대답해 줍니다.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느꼈구나. 그래 그렇구나 라고 제가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 아이는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시인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인이 이걸 왜 썼는지 우리가 그 주제를 꼭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이미지를 충분히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작품 세계에 푹 빠져서 나는 이걸 느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소재와 주제를 쓰게 하고 발표를 시킵니다. 먼저 쓴 친구들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소재 주제를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낭독을 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동시를 암송해요. 그럼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고 성실하게 자기를 조절해줘서 고맙다고. 이게 동시를 하루에 2번씩 읽어서 암송해온 건지 아니면 수업 전에 팍 암송해온 건지 사실은 들어보면 알아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리고 아직 3학년 아이들이라서 약속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습관이 되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고 빨리 해. 이거 빨리 끝내야지. 선생님 숙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빨리 해치워야 돼. 해치워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면 이거 연습이 안 되고 습관이 들지 않아요. 해치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됐을 때 아이들은 습관을 키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동시 수업을 하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동시를 쓰게 합니다.
사실 1학년 아이들은 거의 동시를 매번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막 표현하고 싶어요. 안 쓴다 그러면 막 섭섭해해요. 그래서 동시를 반드시 쓰게 해요. 근데 제가 동시를 쓸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시를 이 포스트잇에 쓰고 그 해당하는 동시에다 붙여놓게 해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사실 뭐 따로 종이를 준비를 예전에 했었어요. 뭐 예쁜 A4 용지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근데 그거 쓸 때는 좋은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A4 용지에 예쁜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파일에다 꽂아 놓도록 했는데 파일이 꽉 차면 너무 무거워지고, 또 아니면 파일에 꽂지 않으면 낱장이 이렇게 떠돌다가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이런 좀 큰 사이즈의 포스트잇에 동시를 직접 쓰고 그 해당하는 동시에, 물론 그 해당하는 동시를 베껴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주제를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주제를 정해서 쓰니까요.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아이가 동시집 잊어버리지도 않고 볼 때마다 자기 동시도 있어서 굉장히 기뻐해요. 게다가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선생님, 엄마가 밑줄 긋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가 알라딘 중고에 팔아야 된다고. 네. 저랑 수업하시는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이가 밑줄을 긋고 요약을 하고 동시를 써서 붙여놓은 책은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그 아이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저는 사람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요약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모르는 내용을 검색을 해가면서 더 부연 설명을 써놓고 했던 그 시간들, 즉 나의 생명이 그 책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그냥 인쇄대에서 나온 인쇄대에서 나온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특별한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다음에 읽지 않는다 그래도 책꽂이에 꽂아놓고 책 등에 있는 제목만 봐도 그 책은 저한테는 제독이 되고 제 시간이 고스란히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 너무 좋아하시죠?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 왕자하고 여우와의 대화죠.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자기를 길들이라고 하죠. 어린 왕자가 길들이는 게 뭔데? 그랬더니 매일 같은 시간에 날 찾아오면 돼. 말은 필요 없어.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밀밭에 나가고 여우도 그 시간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너한테 길들여줬어. 너는 지금 다시 가서 정원의 장미꽃을 한번 봐봐. 길들여진다는 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거야.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이제 밀밭을 봐도 널 생각하고, 그죠? 바람이 불어도 널 생각할 거야. 그 전에는 그냥 밀밭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머리 색깔과 비슷한 그 밀밭은 나한테 특별해. 그래서 어린 왕자가 다시 정원으로 가죠. 자기 행성에서 한 송이밖에 없었던 그 까탈스러운 장미꽃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구에 와서 정원에 봤더니 수백 송이의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너무 놀라죠. 내 장미꽃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여우에게 길들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장미꽃밭을 가봤을 때 어린 왕자가 당당히 외칩니다. 내 장미꽃은 특별해. 그 꽃은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인 꽃이야. 너희 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수백 송이가 있어도 내 꽃 한 송이만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와 헤어지죠. 저는 책은 어린 왕자와의 만남, 여우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한 권 한 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권 한 권,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밑줄을 긋고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혹시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랑 만날 수 없는 그 작가와의 조곤조곤한 긴밀한 대화인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 거기에 자기 생명을 쏟는 겁니다. 그 책 중고에 팔아서 전 사실 중고에 팔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어머니 책이 집에 너무 많아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만큼 많으실까 싶지만 저는 아이가 정성을 들여서 밑줄을 긋고 요약을 한 책은 반드시 갖고 계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동시를 쓰게 하고 붙이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동시 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다 좀 비문학과 학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특히 이제 4학년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호르몬이 변하면서 사춘기도 시작이 되는데, 예전과 같이 막 동시 쓰는 걸 막 즐기지는 않아요.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작품의 퀄리티는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동시보다는 보다 이제 긴 줄글을 쓸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돼서 동시 쓰는 시간이 확연히 막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독서 수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느 감성을 쌓고 얼마나 자기를 오픈하고 나와 얼마나 라포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고학년 때 수업의 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사성어 수업을 하는데요. 고사성어 책은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책이에요. 먼저 이 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직영사에서 나온 고사성어 속담 사전이에요. 직영사 출판사한테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직영사 책을, 그러니까 특히 문학작품 이렇게 번역해 놓으신 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압축을 시켜놔서. 근데 직영사 출판사의 고사성어 속담, 이게 지금 제가 벌써 이 책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가 15년? 20년이 된 것 같은데, 네, 책이 너무 낡아서요. 제가 이 책을 재본을 했어요. 재본한 지도 벌써 한 7, 8년 됐는데요. 네, 이 책을 꾸준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앞에 고사성어가 이게 기역, 니은, 국어 사전 순서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속담이 있어요. 속담도 역시 기역부터 희응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사성어 속담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어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초등 저학년들한테는 딱 맞아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도 크고 이 고사성어에 대한 유래 설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편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이 책이 절판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한 2년 전부터 신규로 이제 팀을 받게 되면 이 책을 구하지 못하고 굳이 이 책을 꼭 하고 싶으면 제가 중고를 다 뒤져요. 중고 사이트를 뒤져서 이 책을 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양해를 구하죠. 이게 절판이어서 중고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고사성어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모순이라는 걸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참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먼저 제가 설명을 합니다. 모순이라는 건 창과 방패인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서 엄마는 우리 아들이 최고로 좋고 제일 사랑해 했는데 아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엄마가 화를 내. 그러면 앞뒤와 말이 맞지 않다.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제일 좋아한다면 어떤 실수를 하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존재 자체를.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4개에서 5개 정도의 고사성어를 설명을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뭐냐면 하루에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고사성어를 읽고 밑에 유래를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 유래를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 한번 볼까요? 괄목상대.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봐야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아주 우리가 흔히 쓰이는 고사성어인데, 유래를 읽어보면 오나라 송건의 부하 장수 중에 여몽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말이 벌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오나라 송건의 부하 장수?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여몽은 학문을 따로 배운 적이 없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워 장군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송건은 그를 불러 병법,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더욱 발전할 거라고 충고했어요. 여몽은 그날부터 병법과 다른 학문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이 그래도 그나마 초등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유래를 잘 정리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많아서 하루에 하나만 숙제를 하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를 내가 고사성어 5개만 하면 돼. 하루에 왕창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유래를 다 읽고 이 고사성어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써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3번 돌 수 있어요. 3번. 전체를 3번 돌아요. 그러니까 속담은 1번 정도만 하고요. 굳이 속담은 2번, 3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담은 1~2번 정도만 하고 고사성어만 3번을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가 쓴 문장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 저학년 때, 중학년 때, 고학년 때 쓴 문장이 3개가 들어가서 고학년 때 이제 숙제해온 걸 발표시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제가 다 발표시키거든요. 본인도 놀래요. 지금 선생님 제가 문장을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었네요. 글씨체 자체가 달라요. 1학년 때 글씨가 굉장히 컸다면 좀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작아지고 고학년 되면 완전히 작은 글씨로 쓰고 있죠. 자기도 자기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절판이어서 지금 현재 팀하고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끝내기. 예. 이 책 같은 경우는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두께는 있지만 하나하나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유래는 사실은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 외물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저는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나 고기를 잡고 나면 저는 곧 잊어버린다. 쟤는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나 짐승을 잡고 나면 쟤는 곧 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예,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이게 조금 난관이긴 하는데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휘를 해석하고 풀어나가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예, 같이 확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해오면 문장을 적어오게 하죠.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에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써갖고 오는지. 생각보다 아이들 굉장히 순수하고요. 아이들이 써갖고 오는 문장을 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 생각, 가족관계, 예, 엄마 아빠와의 관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상담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죠. 다 안다고. 예, 사실 다 알아요. 예, 아이들은 다 털어놔요. 그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번 팀이 형성이 되면 그 팀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머니들은 그냥 아이들 보내시기만 하고 그 팀에서의 끈끈한 걸 잘 모르시니까 안타까울 때가 좀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생겨요. 서로 다 속마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고사성어는 그렇게 해서 제가 숙제로 해온 문장을 확인하고 그걸 서로 피드백하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숙제로 내줄 5개 또는 6개를 다시 이제 뜻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 뜻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독해 문제집. 지금 이 친구들은 독해왕이라는 책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독해 문제집이 문방구에 죄송합니다. 서점에 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난이도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3학년이면 얘 그냥 3단계 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 아이는 잘하기 때문에 4단계, 5단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지적 능력이라는 건 두뇌의 발전이라는 건 나이와 성장, 예, 성장 정말로 육체적 성장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이를 막 무리하게 해서 밀고 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독서, 논술, 국어는 무리해서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 그 아이가 익어갈 수 있게, 예, 숙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 문제집도 독해왕이라든지 초능력, 예, 그 다음 더 높은 단계가 뿌리 깊음. 가장 높은 이제 독해 문제가 독해력 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눈에 띈다고 독해력 키움을 딱 준비해서 3학년 초에 시켰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같은 3학년 단계여도. 근데 좀 낮은 단계로. 예를 들면 순마 것도 괜찮고요. 제가 샘플로 한번 뽑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예,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독해 초능력? 예, 국어 독해 초능력. 동아 출판사에서 나왔죠. 예, 난이도가 좀 낮아요. 이거부터 스타트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독해왕. 예. 네, 이룸 EMB라고 되어 있네요. 이룸 EMB. 예, 요거. 뭐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든 얘를 먼저 얘를 하든 비슷한 난이도라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독해력 자신감. 자, 이거는 지학사에서 나왔네요. 독해력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 다 풀고 나면 이거 하나 한 권 다 푸는데 4주 5주 뭐 넉넉 잡아 한 달 반이면 다 푸니까 3학년 1년 내내 이 문제집 아까 보여드렸던 세 권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네요. 뿌리 깊은 독해 3단계.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있죠. 자, 그 다음 3단계인가 안 보여서 일단 2단계를 가져왔습니다. 독해력 Q. 예,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우리 아이 이제 국어 공부를 위해서 독해 문제집을 좀 풀리고 싶으시다. 첫 번째, 독해가 목적이 아니다. 국어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치는 거다 라는 목적을 가지시고요. 독해를 키우시고 싶으면 책을 읽히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스킬. 자, 이게 제일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뿌리 깊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자신감, 그죠? 아이고 무겁네요. 자, 그 다음에 독해왕. 자, 이 친구들은 저랑 한 지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벌써 2단계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만 해도 한 학년이 다 채워지죠. 요거 채워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쉬는 날 빼고 뭐 방학 빼고 휴가 빼고 하면 9월 10월이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4학년 단계 쉬운 것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천천히 가고 싶으시면 한 주에 숙제 분량을 좀 줄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요거 하나거든요. 한 주, 2주, 3주, 4주, 5주, 6주, 6주면 이제 끝나죠. 6주면 한 달 반인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2달로 하고 싶다. 이제 숙제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일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집에. 문제집에 이렇게 1주 표시가 돼서 숙제를 1주치와 2주치와 해갖고 주별로 끊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뭘로 끊으면 돼요? 여기 일별로 끊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1일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1일부터 뭐 4일까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숙제를 낼 때는 아이들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숙제를 내는 사람은 저지만 숙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인지 감당하기 힘든 양인지.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내주는 대로 다 한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숙제량을 받아와서 결국 못해요. 그리고는 다음에 또 가서 변명을 해야 되고 혼이 나요. 그럼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어떨까? 그럼 아이가 또 제안을 하면 아이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누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또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치만 하겠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선생님은 이 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낼 생각이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의 예상보다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해 줍니다. 진행이 너무 느려. 그러면 그 다음 책이 또 느려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너희한테 손해일 것 같고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더 양보해서 터무니없는 숙제의 양을 얘기하지는 않고 자기들도 합리적인 숙제의 양을 제시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독해 문제집. 전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숙제를 엄마가 체크를 한다거나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도 제가 다 불러주고 빠르게 불러줘요. 그래서 맞고 틀리기보다는 본인이 집중해서 듣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지문도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유용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그 지문 어땠어? 굉장히 도움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죠. 여기 지금 동시, 왕조표, 고사성어 속담, 이제 훈민정음. 예, 여기 이제 훈민정음이죠. 예, 뭐 이런 관련된 문제집도 사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1차 개편, 2차 개편에서 요번에 3차 개편까지 갔어요. 3차 개편. 예. 그래서 교과서 진도하고 좀 맞습니다. 국어 교과서 진행 방향이랑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과별로 1과 2과 해갖고 과 제목이 붙는데 여기 3과 알맞은 높임말 사용하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아이들 실제 국어 교과서의 진행 과정이랑 비슷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 뭐 언제 배울 건데 아니면 언제 배웠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바르게 쓰기, 뭐 깊숙 힌지 깊숙 이인지 이렇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우리말, 그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를 하는 훈련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뭐 더 좋은 문제집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분량이 아이들이 숙제하기에도 좀 부담이 적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서 학년별 학기별로 6학년까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지금 계속을 해보면요. 5학년까지는 이 문제집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시간이 없습니다. 4학년 아이들은 한국사를 해요. 한국사를 하고 나면 한국사 관련 문제집을 계속 수업 시간마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집까지 제가 감당할 시간이 안 돼서 이제 한 6학년쯤 되면 이제 6학년 6-1, 6-2는 안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문제집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팀은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면 탈무드라는 책을 읽습니다. 보이시나요? 탈무드. 예. 탈무드 너무 잘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는 이솝우화를 읽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솝우화 탈무드 한 권 사셔서 한 번 읽고 나 이솝우화 읽었어, 탈무드 읽었어,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에요. 이솝우화 탈무드, 뭐 이솝우화 라퐁텐우화 탈무드,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우화 이야기 등등의 이런 짧고 교훈을 주는 우화류의 이야기는, 그죠? 탈무드 같은 이야기는 두고두고 읽어야 됩니다. 두고두고 읽어서 마치 고사성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고사성어로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참 표리부동해. 이번 사건은 저 사람의 표리부동이 드러난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이 겉모습은 이런데 속은 이랬어 라고 길게 말하지 않고 고사성어로 딱 얘기하듯이 서양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이솝우화나 탈무드를 그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팀하고도 이 탈무드 책을 수업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씩 읽고 우리가 한 친구가 한 작품을 읽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죠. 어떤 아이가 이번에 읽은 책이 뭐 부자와 현인 같은 작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승과 제자의 대화이다. 부자와 현인 중 어느 쪽이 위대합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물어봤어요. 그야 말할 것도 없이 현인 쪽이지. 그렇다면 왜 부자의 집에는 학자나 현인들이 드나드는데 현인의 집에는 부호가 시중들고 있지 않는 건가요? 현인은 영리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자는 현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짧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해 봅니다. 현인이란 무엇일까? 부자란 무엇일까? 왜 라비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 네 생각은 어떠니? 예. 그럼 아이들이 정말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저는 다 수용을 하죠. 왜? 누구의 생각도 틀린 건 없습니다. 게다가 탈무드는 고대부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사이에서 내려온 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상당히 번역 이해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죠. 현인이란 현실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부자라는 사람은 어떤 부적 능력, 돈이라는 능력에 쌓여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뭘 필요하는지를 정작 깨닫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자라는 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만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탈무드. 네, 지금 보시는 글은 실제로 탈무드를 읽고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번 학생은 형제라는 작품을 읽었어요. 두 형제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애가 좋았지만 어머님 사망 후에 유산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다가 라삐를 찾아갑니다. 라삐는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수학을 한 뒤에 서로를 걱정하면서 볕단을 날라다가 서로의 창고에 넣어줬던 두 형제의 이야기. 이거를 듣고 두 형제는 깨달음을 얻죠. 이 친구는 라삐가 우애 사이를 갖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이를 지킨 개라는 작품을 이 친구가 읽었어요. 모든 가족이 출타하고 난 뒤에 혼자 남았던 개가 독사가 집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우유통에 빠져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유통에 독이 퍼진 걸 보게 돼요. 이제 기과한 아이가 더우니까 우유를 마시려고 뛰어가서 우유통을 잡자 개가 못 먹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우유를 자기가 먹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 아이는 걔는 사람을 지킨 게 정말 대단했다. 나도 가족을 위해 위기에 처하면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당나귀와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예요. 나무꾼이 나무집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게 되는데 이 새로 산 당나귀를 강가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갈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요. 이러자 나무꾼은 지체 없이 당나귀 장사꾼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고 가죠. 하지만 당나귀 장사꾼도 나는 당나귀를 팔았고 거기서 나온 건 당신 거다라고 서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꾼처럼 귀한 것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한다라고 친구는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위기를 극복한 부부예요. 너무 금슬이 좋고 잘 지내지만 아이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혼을 굉장히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부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라삐를 찾아가는데 라삐가 두 부부의 진실한 사랑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알고 큰 파티를 하라고 하죠. 그 파티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 한 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라삐의 충고를 들은 아내가 내 마지막 선물 하나는 당신입니다 라고 남편을 선택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옛 스승은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게 한다. 대단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탈무드를 읽고 각자의 느낌을 적은 샘플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냐면요. 1, 2학년 아이들은 이소부화 중심으로 나가고요. 3학년, 4학년, 3, 4학년쯤까지는 탈무드 나갑니다. 그 다음에 3, 4학년 다음엔 뭐 나갈까요? 삼강행실도 나갑니다. 삼강행실도. 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한글 창제하기 전에도 삼강행실도를 쓰셨죠. 삼강행실도는 책일까요? 그림일까요? 예,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에서 힌트가 있죠. 그림이죠. 글을 읽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삼강,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 열을 지키는 거, 지조를 지키는 거죠. 열을 지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105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의 그림에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뭐 도둑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뭐 손으로 빌고 그 다음에 뭐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만 봐도 스토리가 전개되게 만들어놨고 밑에는 이제 한자로 스토리를 써놨죠.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로 쓰셨고요. 그래서 삼강행실도를 읽으면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먹어요. 예, 물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고 다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라든지 방법이 아이들이 너무 놀란데 제가 이제 삼강행실도를 같이 읽는 건 예전에 이렇게 중요했으니까 지금도 중요해. 너희는 그거 꼭 따라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해석을 하는 거고 예전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중요시 여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니 유교니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중요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 가르친다고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이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직이 깔리지 않으면 역사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삼강행실도를 읽음으로써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조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게다가 사실은 삼강행실도 읽으면요, 저희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도리, 윤리, 가치관이 사실 그대로 전해져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막 여러 번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신의를 지켜야 된다, 여러 번 얘기하면 잔소리죠. 하지만 삼강행실도 읽으면 잔소리도 아니면서 스며들어요. 제가 학부모들 만나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스며든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하고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 만날 거고 앞으로도 더 만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거야.
너희는 너희 두 발로 서서 너희의 인생을 개척해서 나갈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 왜?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이 모습, 선생님의 가치관이 너희한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스펀지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스펀지는 그 물방울을 흡수하죠. 물론 꽉 짜면 짜 나오지만 그래도 스펀지 안에 뭐가 합니까? 예, 그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는 스며드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서 이 공부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 색깔이 스며들어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스며들게 하느냐. 그럼 스승보다 더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죠. 어머니죠.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이 스승이고 평생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스며들게 하는 거죠. 내 아이의 가치관은 사실은 나를 통해서 스며든 거죠. 말을 통해서 스며든 게 아닙니다. 말로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짓이야. 엄마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요. 예,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고 바로 아이 앞에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아이한테 어떤 게 스며들까요? 네, 그렇죠. 말씀이 아니라 행동이 스며들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난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스며들게 할 수 있는가. 제가 25년 동안 강남과 송파에서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어머님, 아버님, 학구열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명성을 유지하며 독서 논술 지도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부모 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TV에도 나가고 저는 또 보디빌더 선수입니다. 예상 외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게 그분들에게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선생님이라면 괜찮겠구나. 아이를 맡겨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덕체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생활도 보면 딱딱 스케줄대로 오전에 운동하고 6시부터 운동해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밤에는 대학원을 다닙니다. 지금 건국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덕체의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20년, 25년 살다 보니까 그게 몸에서 보이지 않을까. 제 말과 행동, 태도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영상은 제가 이제 기본 도서에 해당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이제 3번째 영상에서 이제 실제 독서책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